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너무 더우시죠? 전국 대부분 지방에 지금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문제는 이 폭염이 심각해지면서 온열 질환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지난 17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대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을 취하라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지만은 더 실질적인 작업 중지 기준 마련과 법제화가 있어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 실태 살펴보고요. 폭염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지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AI 챗봇이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에 해당하는 점수를 공식 인정받았다고 하죠. AI 발전 속도가 전문가들의 예측을 뛰어넘고 있는데요. 앞으로 AI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자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는데요. 잠시 후에 AI가 바꿔놓을 미래 경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오후 4시 현재 경북 영주시, 문경시,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 그리고 제주 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해당 지역에 계시는 분들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시 17분입니다. 자,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부터 살펴볼까요?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주식시장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예. 일단 한미 협상이 불발된 여파가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네. 장 전반으로 좀 불안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종가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0.18% 결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3,196.05에 코스닥은 0.36%가 하락한 806.9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일단 한미 간 2+2 고위급 회의가 무산된 데 따른 불안감이 투심에 반영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오전장에서도 두 번이나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방향성을 바꿨고요. 네. 오후장에서도 상승세로 돌아서는가 싶더니 또 거리가 끝날 때쯤에 하락세로 돌아섰다가 마지막에 네, 결국 네. 또 상승 전환을 하긴 했는데 전형적인 이 불안 심리에서 나타나는 박스권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등락이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 관세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업종일수록 현재 상황을 좀 불확실성으로 반영을 하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또 미장에서는 테슬라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영향으로 오늘 2차 전지 섹터는 전반적으로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 한미 간 2+2 통상회담이 취소된 이후에 이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대통령실에서 지금 통상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는 중인가요? 네, 지금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시간은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오늘 오후에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이제 통상대책회의를 연다고 했으니까요. 네. 회의에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여기엔 또 구윤철 경제부총리, 또 윤창열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을 하고요. 네. 아무래도 상황이니만큼 관세 협상 상황 전반을 또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미 2+2 장관급 회의가 취소된 배경에 대한 분석, 또 향후 한미 협상을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가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상호간 세시한 8월 1일 종료를 앞둔 가운데 2+2 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도 사실 불투명.
한 상태인 거죠. 일단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협상 우선순위는 우리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유럽연합과 중국이 더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네. 현재 유럽연합과는 거의 합의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이제 재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케줄을 지금 감안하면 우리나라와의 협상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상태로 만약에 8월 1일 시한이 지나가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시한이 지나면 예정대로 관세가 부과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지만 이 역시도 사실 유동적이라서 네. 현재는 정말로 뭐라고 확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네. 자, 2+2 협상은 취소됐지만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금 미국에서 협상을 이어간 거죠? 네, 일단 한 차례 협상은 끝냈습니다. 예, 예. 김정관 장관하고 여안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하우드 러트링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서 관세 협상을 했고요. 네. 협상은 약 80분 동안 진행됐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협상을 벌인다. 그래서 다음 달 1일 시한 이전에 타결 방안을 도출한다. 여기에는 네.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조선 반도체 배터리 같은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미국 측에 소개를 했고 이를 감안해서 자동차나 품목별 관세, 상호 관세 완화가 필요하다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강하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네. 하지만 미국 측을 설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현지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이 통상 협상에서 미국 측이 이 상호 관세와 품목별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대미 투자를 제안을 했고 네. 그 규모가 4천억 달러. 약 548조 원에 이른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왔습니다. 이 4천억 달러가 시사하는 게 그냥 4천억 달러가 아닌 게 애초에 미국이 일본에 제시한 대미 투자 요구 네, 금액이었습니다. 그 사진도 되게 화제가 됐죠. 백악관에서 열린 최종 협상 자리에서 큰 그 판 위에 4천억 달러가 적혀 있었고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그 쓱쓱 자리에서 쓱쓱 펜으로 지워서 숫자 5로 바꾼 그 사진. 결국 최종은 5,500억 달러로 정해졌지 않습니까? 애초에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2+2 회담이 취소됐을 때 우리가 1,000억 달러 이상의 대미 투자 패키지안을 회담장에서 제안할 예정이었다. 이런 얘기 전해드렸잖아요. 네, 네, 어제요. 지금 예. 이 현지 보도가 맞다면 4천억 달러 이야기가 된 걸 보면 한미 간의 격차가 정말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예,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우리를 향해서 압박하는 발언을 내놨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연준 청사 공사 현장에 가서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 다른 나라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출 수 있냐 이런 질문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 다른 나라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추는 것을 나는 허용하겠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네. 이 발언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설명하는 이 과정에서 나온 질문이었고 여기에 대한 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게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도 지금 막대한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향한 압박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맞닥뜨린 정말 냉정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부가 이제 부동산 관련 대출을 강도 높게 규제하고 있는데 지금 규제 대상을 더 확대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오늘 금융위원회가 관계 기관들과 함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고요. 이 자리에서 5억 원 이하의 법인 대출 또 1억 원 이하의 개인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샘플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해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627 대출 규제를 통해서는 개인 사업자 대출의 경우에는 이제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점검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지금 1억 원 이하 개인 사업자 대출 그러니까 비교적 적은 금액까지 이런 대출까지도 다 들여다보겠다라는 거죠. 네. 이유는 이제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에 이렇게 사업자 대출을 통해서 주택을 매수하는 이런 편법이나 우회 대출을 막겠다 이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이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대출 뭐 쉽게 얘기해서 P2P 대출이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지금 감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이제 이런 온투업 대출도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고요. 일종의 풍선 효과까지 차단하겠다 이런 의도로 읽혀집니다. 네. 한편 금융당국은 627 대책과 또 3단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 시행 등에 힘입어서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 안정화될 때까지 이행 사항을 밀착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규제 조치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은행 대출 연체율이 8년 6개월 만에 최고치로 높아졌다면서요? 네, 금융감독원이 오늘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64%로 집계됐습니다. 그래서 전월 말 대비 0.07%포인트 더 올라가고요. 1년 전과 비교하면 0.1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네. 이는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 1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5월에 발생한 신규 연체액만 3조 5천억 원으로 전월보다 6천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 네. 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 가계대출 전 부분에서 일제히 연체율이 올랐습니다. 5월 말 기준으로 기업대출 연체율은 0.77%, 전월 말 대비 0.09%포인트 올랐는데요. 이 가운데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02%포인트 오른 0.15%,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12%포인트가 오른 0.95%로 각각 집계가 돼서 네. 아무래도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가계대출 연체율 궁금하실 텐데 한 달 전보다 0.04%포인트 상승한 0.47%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2%로 0.02%포인트 올랐고요. 주담대를 제외한 나머지 가계대출 연체율은 0.08%포인트 상승한 0.94%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처럼 신용대출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연체 증가가 두드러지는 것은 아무래도 연이은 금리 인상기 동안 누적된 이자 부담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점, 이에 따라서 또 생계비성 대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부 차주의 상환 여력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아, 4시 17분입니다. 이달 초였죠. 7월 7일에 경북 구미가 기상관측 이래 최고 기온 기록했었는데요. 이날 첫 출근을 한 베트남 국적의 23살 노동자가 숨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발견 당시에 이 청년의 체온이 40도를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더 이상 폭염 산업재해를 방치해서는 안 되는 그런 현실이 된 겁니다. 폭염으로 발생하는 산재 실태 알아보고요. 또 산업재해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지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무법인 삶의 대표 노무사입니다. 최승현 노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최승현 노무사입니다. 네, 더운 날씨에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아닙니다. 네, 네. 네, 지난주는 뭐 폭우다가 이번 주는 또 폭염이고 네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온열 질환자 수가 지금 꽤 많이 늘었다고 하죠. 1,800명이 넘는다 이런 기사도 봤거든요. 어제가 1,800명이고 네. 오늘이 1,979명 이렇게 되고 그렇군요. 누적 사망자가 10명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문제는 이제 이렇게 더우면 이제 밖에서 특히 더운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걱정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조금 걱정을 좀 덜만한 게 올해부터 폭염 시 작업에 대한 규정이 바뀌었거든요. 네네. 그 얘기부터 먼저 좀 해주실까요? 네. 그 폭염과 관련돼 갖고 새로운 규정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 체감 온도 33도 이상이면은 2시간에 20분 휴식을 취하게 하는 것인데 네. 이것은 의무 사항입니다. 네. 근데 이제 권고 사항으로 있는 것은 체감 온도 35도 이상이면은 14시에서 17시까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개 작업을 중지하라 이런 겁니다. 네. 그리고 그 38도가 넘어가면 긴급 조치 이외의 작업을 중지하라 이런 상황인 건데요. 네. 오늘이 낮 최고 기온이 37도고 그리고 내일은 38도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이거 자체는 그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5개 작업을 중지해야지 되는 이제 권고 사항이 근데 그런 상황인 37도, 거죠. 38도는 이제 그 계측해서 나온 그렇죠. 거고 체감 온도는 더 높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전까지에 대해서는 폭염에 대해서 의무 규정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체감 온도 33도 이상이 되면은 반드시 2시간에 20분 이상 휴식을 취하라 이런 네. 거고 근데 이것만 봐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권고 사항으로 35도 이상
38도 이상에 대해서도 작업을 중지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생겼다. 이런 것이고 폭염에 대해서 대처해야 된다. 이런 말들은 지금까지 계속 있었는데 네, 네. 작년 10월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제 폭염에 대해서 보건상 조치를 해야지 된다. 이런 법이 좀 통과가 됐었던 상황이고 네. 올해 7월 17일부터 이제 산업안전보건규칙에 이 내용들이 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폭염에 대한 정의 그리고 폭염 작업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이때 어떤 조치를 해야지 되는지 이런 내용까지 좀 들어간 상태고 이렇게 뜨겁게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쉬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네. 그런 의무가 좀 규정된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네. 노동자들에게는 쉴 수 있는 권리가 좀 보장된 거다 이렇게 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폭염에 관한 그 보건상 조치해야 된다는 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가 되면서 규칙으로 7월 17일부터 네. 시행이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규정이 생길 정도로 그만큼 이제 폭염이 점점 강도가 세지고 또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폭염으로 인한 산재 피해에 대한 통계가 네네.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나온 노무사님? 게 좀 있고요. 네. 그 처음에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이것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그 나타내는 이제 온열 질환 관련된 통계고 그걸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그 제기를 하는 건데 네. 지금 산재 관련된 것들은 언론에 나오는 거나 이제 국회 토론회 이런 데서 나온 자료들을 좀 봤을 때 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그 산재 인정되신 분들이 온열 질환자는 137명 네. 그리고 이제 사망자는 14명인데요. 그 온열 질환자가 2020년부터 해갖고 하면은 13명, 19명, 23명, 31명, 51명 이렇게 점점 늘고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까지 통계로만 봐서도 온열 질환자가 8명 그리고 사망자가 3명이고 네. 조금 전 발표로 봤을 때는 올해 사망자가 3명이고 올해 온열 질환자가 10명이라고 하는데 이건 네. 이제 산재로 인정된 숫자는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것들에 좀 차이가 있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산재 같은 경우는 그 일사병, 열사병, 화상에 대해서 그 있는 숫자들만 이게 이제 좀 직접적인 온열 질환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만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거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들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네. 이제 보건복지부랑 노동부랑 여기가 같이 이제 온열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이런 좀 거버넌스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네.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잠깐 이제 전해드렸었는데 폭염으로 정말 안타깝게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달 7일이었죠. 네, 맞습니다. 7일이요. 네. 7일에 그렇게 있었고 오늘도 포항에서 한 분이 이주 노동자가 좀 사망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 지난 7월 7일에 이제 베트남의 23살 청년 이분 같은 경우 발견 당시가 체온이 40.2도였고 그날 그 구미 최고 온도가 38.2도였다고 합니다. 네. 엄청 뜨겁고 네. 당일 4시 정도까지도 계속 꼬박 일을 했었고 그래서 가장 무더웠던 1시에서 4시 이 사이를 계속 일을 했던 것이에요. 어디서 일을 한 건데요? 아파트 건설 현장이었었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그 계속 이제 일을 했었던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근데 그 폭염 작업 규정이 이제 마련은 됐었는데 그게 7월 17일부터는 약간 그 법에 담겨진 거지만 그 전에는 그 규정을 실시하는 게 강제나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았던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법은 작년 10월에 만들어졌고요. 그 법에는 사실 폭염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추상적이고 네. 그 추상적으로만 돼 있고 구체적인 것은 이제 시행 규칙으로 만들게끔 돼 있었던 겁니다. 시행 규칙으로 만들게끔 돼 있었던 것이 이제 원래는 올해 6월부터 시행이 돼야 됐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올해 4월, 5월 이때쯤에 이제 2시간에 20분 휴식을 취하게끔 하는 거다. 이거는 좀 지나친 규제다라고 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고 네. 그래서 7월 7일에 그 구미 베트남 청년 사망 사고가 있고 그 다음 날 고양시에서 마트에서 그 카트를 나르던 노동자가 또 사망하는 일도 이것도 있었거든요. 기억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규제개혁위원회가 이제 입장을 좀 선회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폭염으로 계속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 네. 쉬게끔 해주는 것들을 그 더 이상 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거고.
7월 17일에 이때 이제 적용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좀 당겨서라도 적용됐더라면 그 그렇죠. 베트남 그 유학생 그 사망이라든가 고양시에서 그 카트나르 노동자의 네. 사망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한참 뜨거울 네. 때 2시간에 이제 20분 정도 서늘한 데 가서 좀 쉬고 네네.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네. 사실 규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네네. 작업장에서 판단해서 아 이거는 정말 맞아요. 이 날씨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구미에서 좀 더 안타까운 거는 그 사업장에서 이제 노사 합의로 네. 일찍 출근해 갖고 일찍 퇴근하자. 그래서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네. 오후 1시에 퇴근하는 이런 노사 합의가 있었던 겁니다. 아, 근데 이제 그 내국인 노동자들이나 또는 이제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렇게 했는데 네. 이 청년이라든가 이 팀에는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지 않았던 거죠. 네. 그래서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법과 규칙이 있는 건데 그런 것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갖고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사망하게 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긴 네. 거죠. 사실 이렇게 더운 날 잠깐 한 5분만 밖에 서 있어도 맞아요. 네. 땀이 줄줄 흐르고 그렇죠. 이렇게 거의 핑 돌 것 맞아요.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아, 거기서 이렇게 노동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그 폭염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 산업 현장에서는 어디일까요? 건설업이 제일 많이 좀 발생하고 있고요. 예. 재해 절반 정도 이 정도 되고 사망은 한 70%이 정도나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건설업 같은 경우가 이제 제일 좀 그 정부에서도 여기 폭염을 좀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그 다음은 뭐 조선업이라든가 네. 폐기물, 환경미화 그리고 아. 농림축산 이쪽에서도 좀 많이 있는 이런 사고입니다. 네. 그리고 사망 사고는 모두 다 실외에서 이렇게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었던 것이고 네. 그래서 어쨌든 건설이 제일 많지만 건설 이외에 다른 업종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요 배달 라이더 분들 그다음에 택배 분류 작업장 환경도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뭐 배달 라이더, 택배 분류 작업장, 청소 노동자, 가사 관리사 이런 분들이 이제 폭염에 취약한 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좀 뜨거운 날에 이제 배달 플랫폼 회사에서 폭염 시간에 오히려 좀 단가를 높여갖고 네. 배달을 유도한다 이렇게 하는데 좀 너무 좀 잔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택배 분류센터는 여기가 엄청 크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냉방 시설이 없었어요. 거의. 실내 아니에요? 실내죠. 네. 실내인데 거의 없었다가 그래서 수년 동안 그런 비판들이 좀 있었거든요. 왜 에어컨을 설치 못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했던 것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 비판들이 있었는데 네. 7월 초에 이제 그 에어컨을 설치했다라는 것들이 막 기사에도 나오고 광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제 이러는 노동자들이 우리 사업장은 아이스크림을 주더라. 쓰러진 사람 본 게 한두 사람이 아니다. 에어컨은 어느 센터에 설치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그 물류센터 이런 네. 데들이 이제 에어컨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아. 근데 모든 곳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이다라고 생각되고 네. 저는 이거는 날 잡아갖고 전수조사 같은 거 좀 해야 된다. 날 잡아갖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안 하면 안 된다. 아, 사실은 네. 되게 늦었죠, 사실은. 아니 전 당연히 택배 네, 분류 네. 작업하는 데는 당연히 돼 있을 거라고 그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네. 사실 실내에서 에어컨 맞아요. 냉방기기가 전혀 없으면 실외보다 더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엄청 덥죠. 사실 바람도 안 통하고 예. 그런 상황이니까. 네. 그리고 육체 노동이랑 이게 같이 있으면은 뇌심혈관계 질환 이런 것들이 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 게다가 이제 택배 배달 노동자들 네. 이런 같은 경우는 7월 11일에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아, 7월 들어 3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열흘 사이에 3명이 사망하는 그 네. 무더위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청사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 같은 경우가 그 새벽 아침 6시부터 이렇게 일하는데 대개를 미리 이제 직장인들 출근하기 전에 그렇죠. 미리들 예, 하시잖아요. 네. 예. 근데 그분들이 이제 직장인들, 네. 공무원들 이 사람들이 와야지 에어컨을 틀어준다라고 해갖고 그래요. 너무 덥다 이런 민원을 좀 들은 적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과사 관리사나 이런 분들은 이제 가정집 좀 눈치가 보여갖고 그래서 에어컨을 못 틀고 땀을 흘린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고 네. 그래서 폭염에 취약한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자, 노무사님께서는 그 폭염 사망 사건에 대해서 산재로 인정받은 사건을 대리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맞습니다. 사례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몇 년 전 이제 7말 8초 지금처럼 이렇게 뜨거웠던 이런 곳인데 네. 그 나무 하나 없고 그늘 하나 없었던 그런 곳에서 이제 건설 기계를 다른 일을 하다가 네. 폭염이 계속됐을 때 오후 4시 전후에 이렇게 좀 쓰러지셨었던 이런 분이고 30도가 넘는 날에서 네. 뜨거운 건설 기계 위에서 이제 일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합당한 보상이라든가 산재 인정을 제대로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특히나 하청 노동자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재 관련돼 갖고요 입증을 노동자가 해야지 되는데 그런 것을 좀 챙기는 게 만만하지 않은 상황이고 네. 이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도 이제 사인이 이제 급성 심근경색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앞선 이제 온열질환 통계에 이분이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화상, 열상, 뭐 그렇죠. 열사 뭐 이런 거 약간 일사 이런 거요. 예. 딱 그 병명들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온열 질환에 의해서 이제 그 같이 연동돼 갖고 오는 급성 심근경색이 올 수 있냐? 그렇죠. 이게 예. 쟁점이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과로사 인정 기준 관련돼 갖고 급격한 근로환경의 변화 이런 걸로 주장을 해 갖고 좀 인정이 됐었던 상황인데 네. 그래서 뭐 날씨 자료라든가 현장 자료 이런 것들을 쭉 다 모아서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만만하지는 않았지만 네. 이게 너무너무 뜨거웠고 그랬던 상황이어 갖고 어쨌든 인정이 됐고 근데 이제 유족들이 그거를 다 입증하거나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은 상황인 거니까 네. 지금 그 폭염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됐을 때 뇌신멸관계 질환 관련된 인정 기준에도 네. 이것을 명확하게 좀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 그 상황입니다. 폭염 사망 사건에 대해서 이제 산재로 인정받았다는 아주 의미 있는 네, 맞습니다. 네네. 사건이었던 사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 사건 준비하면서 많이 좀 찾아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 94년 폭염이랑 네. 2018년 폭염 이때가 엄청 심했다 이런 것도 좀 찾아보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온열 질환 관련돼 갖고 지금 열사병이라든가 이런 정도에 주목하기도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뇌신혈관계 질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을 좀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 폭염에 일하는 것 자체가 그냥 문제가 아니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병을 낫게끔 한다 이런 얘기를 볼 수 있고 직업환경의학이라는 그 의사 선생님들 보는 책자 있거든요. 거기에도 보면은 폭염이 하루 증가할 때마다 근로자 10만 명당 6,175명의 순환기 질환이 증가한다. 네. 그런 걸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폭염을 대비하는 거는 국가가 이제 그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작업장에서는 이제 사용자가 이제 노동자에 대한 안전 책임을 해나가야지 되는 이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폭염에 영향을 받는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도 좀 같이 신경 써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평소에 갖습니다. 뇌심혈관계통 질환이 있으신 분은 특히나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갖고, 네. 그 폭염 규정이 이제 올해부터 시행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 정작 그 작업장에서 특히나 이제 중소 작업장에서는 얼마나 잘 시행될지 좀 우려가 되긴 하거든요. 네, 네. 예. 지금 앞서 이제 145건 정도 재해가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74건이 이제 소규모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인 미만 이런 사업장이었었던 것이고 그런 곳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근데 이제 그 폭염주의보 같은 경우가 체감 온도 33도 이상이면 폭염주의보거든요. 예. 그리고 35도 이상이면은 폭염경보고 그래서 폭염주의보다라고 하면은 2시간에 20분을 쉴 수 있는 권리가 있구나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폭염경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날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은 네. 쉬어야지 되는 게 국가에서 얘기하는 권고 사항이다 이렇게 네. 봐야지 되는 상황인데 중소사업장에서 사실 재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그걸 막기 위해서 사업장의 의지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걸 강제하는 것들을 좀 많이 노력해야지 되고 노동자들은 권리로서도 생각해야 되지만 한편에서 이제 이것이 생존의 문제다라고 네. 생각하면서 네.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래요. 생각하고 사업주 눈치 있습니다. 보면서 아이고 또 나 혼자 이렇게 막 주장하다가 그렇죠. 나 네. 불이익 보지 않을까 싶어서 말 못하고 맞아요.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꽤 있었을 텐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죠. 뭐 네. 직장도 중요하지만 생명이 제일 우선돼야 되지 맞습니다. 않겠습니까? 또 사업주도 그런 의지가 좀 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최근에 폭염에 숨진 분들 보면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어떻게 네. 보면
폭염뿐만이 아니고 그 산업 현장에서 가장 취약한 분들이 좀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뭐 통계로 나온 게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그 제가 용해인 의원실에 자료 요청을 해갖고 받은 네. 것들을 좀 보면은요. 지난 5년 동안 이주 노동자가 산재 사망을 한 게 이제 555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그리고 재해자는 43,154명 이렇게 되고 그리고 매년 재해자랑 사망자가 좀 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이주 노동자 사고 사망으로 좀 보면은 5년 평균에서 그 전체 내국인과도 비교했을 때 10.6%나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작년 2024년은 11.8%나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네. 작년에 이제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참사 희생자 같은 경우도 예. 대부분 좀 이주 노동자들이었었던 이런 상황인데 그 이주 노동자 비율이 우리나라 이제 전체 인구의 10% 이런 게 절대 안 미치잖아요. 근데 이제 사망자로는 그 정도 숫자가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네. 그리고 어제 그제 좀 얘기가 많이 있었던 나주에 이제 벽돌 공장의 지게차에 매달렸던 네. 이주 노동자 모습 너무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한국 사회에서 이주 노동자의 인권을 대하는 태도가 그런 것인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이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산재가 막상 발생하면은 기업 측이나 사업장에서 인정하는 걸 굉장히 꺼려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적인 이유는 뭐 경제적인 문제 그런 측면에서일까요? 어떤 걸까요? 사실 뭐 경제적인 이유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과거에 이제 산재가 되면 사업장이 안 좋다. 라고 하는 이제 과거 이제 고정관념이나 네. 이런 것들이 아직 좀 사업장에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재는 사실 사회보험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산재 처리를 하지 않으면은 산재 은폐가 돼갖고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하다가 다친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책임을 지거나 고치면 되지만 네. 그거를 덮으려고 하는 것은 좀 범죄가 되는 거고 오늘 그 대통령이나 그 노동부 장관도 네. 산재 은폐 관련돼 갖고는 엄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네. 일하다가 누구나 실수도 할 수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사회보장제도 산재보험 이런 것들이 있다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이 꺼려하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사실 그 기업이 꺼려한다라고 해도 막 참고 있고 이런 거라기보단 이건 이제 그 나의 이제 권리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게 좀 필요한 건데 네. 과거에는 사실은 그 사업장 눈치 보는 경우들도 많았고 이제 사업장도 산재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하라고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오히려 사업장에 더 나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2018년 이전에는 이제 사용자 날인 제도가 있었어요. 사업주가 이제 산재 신청할 때 같이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진 상태고 네. 그래서 산재 신청은 이제 노동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지 현장에서 보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였는지 끝으로 좀 짚어주신다면은요. 그 지금 2001년도에는 그 영국의 사고 사망 만인율이 0.09.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에 비해서 14배가 많은 1.23 산재 공화국 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처법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좀 많이 좀 감소했었던 중대재해처벌법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갖고 2022년과 24년을 비교했을 때 한 8.5% 정도 이렇게 감소를 했고 건설업도 네. 많이 줄었어요. 근데 그 지금 제조업이나 끼임 이런 사고들은 아직 그 줄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의 문제가 있고 네. 근데 이제 그 과로사나 과로자살, 폭염 이런 것처럼 그 막을 수 있는데 못 막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직종별 산재 통계가 좀 만들어져야지 된다든가 그리고 어선원, 선원, 농업인 이런 데처럼 이제 그 산재 통계에 잡히지 않는데 재해율, 사망률이 높은 이런 데에 대해서도 안전을 신경 써야 된다든가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산재보험이 공보험이고 사회보험인데 그 너무 어려워요.
너무 복잡하고 그래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쉽게 노동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끔 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하는 노동자들이 충분히 쉴 수 있으면 폭염제에 저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장이 그 33도가 넘어가면 2시간을 쉬게 한다. 이것은 의무사항인 거고요. 네. 권고사항이라든가 30도가 넘어가고 이게 뜨거우면 충분히 쉴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폭염 규칙을 잘 지키게끔 하고 그리고 더 보완할 것들이 있으면 계속 생각해서 만들어 나가서 산재 없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노무법인 삶의 대표 노무사 최승현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 경제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디지털 이코노미 순서입니다. 오늘도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경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내용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이제 인공지능을 넘어서 범용 AI의 영향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 때가 돼서요. 오늘은 이제 이 범용 AI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나라는 네. 점들에 대해서 예측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미래를 예견할 때 좀 안전을 느낄 때는 앞으로의 상황이 지금하고 크게 바뀌지 않겠다라고 느끼는 상황일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범용 AI를 생각을 해보면 미래는 예상과는 다르게 그리고 아주 큰 폭으로 바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기술이 당연히 요즘에 인공지능일 텐데요. 과거에는 증기기관이나 뭐 전기, 인터넷이 다 당대에 비슷한 역할을 했겠는데 미래 변화의 급진성을 생각해 보면 그 인공지능 기술이 단연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미 인공지능 현재 기술도 많은 측면에서 예측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올해 오픈 AI와 구글 딥마인드의 거대 언어 모델들이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 나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나가야 되는데 금메달에 도전을 했는데요. 2021년에 전문가들이 예측한 시기보다 네. 18년이나 빠른 속도로 달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변화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날 거고요. 사람들은 AI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이제 다양한 예측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경제적인 시선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어쨌거나 경제 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제 결국 인공지능 기술의 쓸모가 아마 거기에 있을 텐데요. 인공지능 기술은 결국 중간재 혹은 인프라입니다. 네. 그 자체로 어떤 변화나 성장이 발생하기보다는 산업 전반이나 서비스 곳곳에 반영되면서 생산성을 높일 때 이 경제 성장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사실 이 우리가 사는 지구는 1700년까지는 성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전 17세기 동안 세계 생산량은 연평균 0.1%에 불과했고요. 네. 이건 이제 생산량이 2배가 되는데 거의 1000년이 걸리는 수치입니다. 1700년 이후에도 1820년까지 세계 경제 성장률은 0.5%, 19세기 말이 돼도 1.9%, 뭐 20세기 이제 평균 경제 성장률이 2.8%였는데 이게 이제 25년마다 생산량이 2배 정도 되는 속도입니다. 네. 성장의 가속도는 굉장히 빨라져 온 셈이죠. 근데 이제 오늘날 실리콘밸리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믿는다면 네. 범용 인공지능이 가져올 경제 성장률은 매년 20에서 30%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네. 2%대거든요. 터무니없게 들리겠지만 이 과거 성장의 속도가 그 당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제 오늘날에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세상을 맞닥뜨릴지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언뜻 생각할 때 이제 범용 AI가 등장하면 일자리 문제부터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변화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그냥 AI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이제 일자리였잖아요. 그런데 이 초지능이라고 불리는 범용 AI가 등장을 하면 네. 그 범위가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시장을 뛰어넘을 것 같은데요. 뭐 상품이나 서비스, 금융시장 모두 판도가 크게 바뀔 겁니다. 원래 경제는 주로 인구의 축적을 통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네네. 이 더 많은 수확량은 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게 했고
더 많은 농부는 더 많은 수확량을 또 가능하게 만드는 요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성장은 이제 생활 수준의 성장으로는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18세기 경제학자인 그 토마스 멜서스의 지적이 대표적이잖아요. 인구 증가는 필연적으로 일어나는데 네. 농업 생산량을 앞질러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인류는 이제 굶어 죽을 거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을 의무란 학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죠. 네네. 근데 이제 모두가 아는 것처럼 실제로는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술 발전이 식량 생산의 속도를 높여서 네. 인류가 굶어 죽는 일은 이제 없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이걸 자세히 얘기하면 출산율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등장했고 더 많이 먹고 마시기도 했지만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던 겁니다. 네. 그 아이디어들이 더 높은 생산량과 더 낮은 출산율로 이어졌던 거고 그게 이제 결국 1인당 생산량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 범용 AI를 같은 데다 적용을 해보면 인구 증가가 없어도 이런 아이디어의 폭발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인구 증가가 없어도 아이디어가 충분히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1인당 GDP의 성장은 엄청나게 가속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구 증가가 일어나지 않아도 성장할 수 있다. 그거는 공장에 사람이 없어도 생산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와 같이 들리기도 하고요. 어떤가요? 그렇죠. 이제 제조업 쪽으로 눈을 샥 돌려서 적용을 해보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없어도 생산이 늘어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범용 AI와 관련해서 급진적인 예측들은 기술이 발전하고 범용 AI가 달성됨에 따라서 세계 경제 생산의 훨씬 많은 부분이 결국 자동화될 거라고 가정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생산 자동화는 이제 오직 충분한 에너지하고 인프라만을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요거는 더 많은 투자가 병행이 되어야 가능해지는 요인들이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투자라고 하는 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증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계 수확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동자 없이 기계만 계속 도입하게 되면 노는 기계가 오히려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범용 AI 등장으로 기계가 사람을 완전히 대체할 만큼 충분히 발전하게 된다면 네. 이 자본 축적의 유일한 제약은 그냥 자본의 양 그 자체가 됩니다. 노동자 수의 증가가 전혀 없어도 생산이 가능한 세계가 진짜로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생산이 아무리 자동화되더라도 성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생산이 완전히 자동화되었는데 네. 어느 시점에 그냥 기술이 전혀 발전하지 않는 세상이 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요. 경제는 이 생산량 중에서 저축되어 가지고 다시 기계에 재투자되는 부분에 의해서만 그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성장률이 딱 그 투자율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근데 기술은 또 더 발전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 성장률을 뛰어넘는 어떤 성장들은 일어날 유인들이 별로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서운 게 범용 AI가 등장하면 기술이 전혀 발전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성립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경제학에 내생적 성장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죠? 이제 기술의 진보가 어떻게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가를 이제 모델링을 해놓은 겁니다. 이제 과거의 천재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전 이해하기도 어려웠는데 경제학자들은 이 모델을 통해서 만약 아이디어가 충분한 속도로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낳는다면 성장은 무한히 증가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가정이요. 그렇죠. 네. 모델링을 그렇게 한 거죠. 이렇게 되면 자본은 축적을 넘어서 이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빨라지게 됩니다. 근데 네. 이게 이론상으로 가능한 거고요. 인류는 이 문턱을 한 번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읽고 이해하고 쓰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효율적인 과정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범용 AI는 이러한 제약이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AI는 자동화로부터 얻은 초기의 이익이 클 텐데 이게 이제 하드웨어나 소프트 연구에 재투자되고 AI가 작업의 3분의 2를 자동화할 수 있게 되면은 네. 이제 연간 경제 성장률이 20%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이게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게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게 어디까지나 사고 실험입니다. 경제학자들은 또 지나치게 낙관적인 주장이라고 판단을 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연구의 혜택은 경제 전반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행동의 문제를 또 야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만은 이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비판들도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요. 그러면 범용 AI가 등장을 하면 결국 인간 노동의 역할은
축소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또 21년에 논문 재미있는 게 하나 나왔는데요. 네. 경제학 수상장 이제 윌리엄 노드하우스가 이러한 피드백 루프가 최대한의 힘을 가지는 경제가 되면 산출량이 무한대가 되는 지점인 특이점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보 자본에 의해서 정보가 생산되고 그 정보가 또 다른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이 엄청나게 빨라지는 세상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 과정에서는 노동자들에게는 크게 긍정적인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도 경제 성장이 노동자들에게 그렇게 관대하진 않았습니다. 1800년의 영국 건설 노동자는 1230년의 노동자하고 실질 임금 측면에서는 동일했습니다. 아. 왜냐하면 먹여 살려야 될 입의 수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 생산량 증가를 거의 무효화시켰거든요. 네. 일부 역사학자들은 50년 후에도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이 실질적으로는 하락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범용 AI는 노동자들을 아예 불필요한 존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범용 AI를 운영하는 비용이 아마도 임금의 상한선이 될 수 있는데 AI가 더 적은 비용으로 인간 노동자와 동일한 일을 할 수 있다면 아무도 노동자를 고용하려고 하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상한선은 기술이 발전할수록 하락하겠죠. AI가 충분히 저렴하고 유능해지면 사람들의 임금은 영원으로 계속 수렴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노동을 통해서 수입을 얻는 사람들은 사라지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의 유일한 수입원은 자본가만이 남을 겁니다. 이 노드하우스는 노동과 자본이 충분히 대체 가능해지고 자본이 축적될 때 모든 소득이 결국 자본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라는 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암울한데요, 이 얘기 들으니까요. 아 그렇죠. 이제 네. 초지능의 얘기입니다. 초지능. 네. 그래서요. 지금 이제 범용 AI가 어떻게 앞으로 경제 성장을 이룰지, 인간의 노동 시장을 어떻게 대체할지 이거가 궁금해서 지금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렇죠. 예. 사실 이런 것들이 진짜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우려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데이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흥미로운 아이디어인데 초지능도 아이디어가 고갈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거든요. 아하. 이 자기가 계속 정보를 생산해내서 뭔가가 나올 것 같지만 그것도 또 한계에 오면 이 초지능의 먹이가 사라지기 때문에 네. 정말로 기술이 노동을 완전히 잠식할 것이냐 대체할 것이냐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그런 세상은 또 어떨까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네. 분명 기계보다 인간의 우위가 보이는 면들이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일부의 인간은 엄청나게 높은 보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기계가 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계가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가치는 굉장히 커지게 되고 그 사람들의 임금은 굉장히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는 산출량 또한 어마어마할 거기 때문에 기술도 발전을 해놨으니까 임금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을 겁니다. 사실 그게 오늘도 많이 보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슈퍼스타 경제학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기업주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직원에게도 또 엄청난 돈을 주는 모습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 전반에 펼쳐질 수 있다라는 예상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슈퍼스타 경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일부 한정된 계층에게만 엄청난 그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어쩌면 조금 소외를 당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임금이 무조건 낮아질 건 아니라는 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용 AI는 발전했는데 로봇 기술이 발전하지 않은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두뇌는 발전했는데 네. 이 육체적인 부분은 발전 몸이 안 안 한 따라주는 겁니다. 거죠. 그럼 네. 이제 인간의 로봇 배관공이나 뭐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분들의 값어치는 높아질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의 임금은 높아질 수 있는데 문제는 이들이 생산성 증가가 동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상승을 경험하는 어떤 네. 비효율이 경제에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요?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도대체 뭘 준비해야 되냐라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실리콘밸리의 어떤 고급 엔지니어들은 내가 나중에 쓸모 없어지는 세상을 대비를 해서 돈을 열심히 모으는 엔지니어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좀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요. 이자율 분명 성장률이 높아지면 높은 이자율도 덩달아서 올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높은 성장률 때문에 누군가는 저축을 하지 않고 또 높은 이자율 때문에 누군가는 저축을 하게 되는데 그 두 힘이 어디가 클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초지능이 발생을 했을 때 경제 전반에 이런 위험을 해칭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금 이거 상황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가정하에 전제해서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답을 맞습니다.
이야기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저러한 시나리오들을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네. 자, 좀 정리를 해주세요. 끝으로. 네. 예, 범용AI가 발전해서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새로운 풍요와 부족의 패턴이 가격에 반영이 될 거고요. AI가 생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가치는 붕괴하게 될 겁니다. AI로 또 일자리를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대할 요인들도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금융시장이나 자산 가격으로 확산이 되면 복잡도는 훨씬 더 커질 겁니다. 네. 이런 변화에 인류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는 정말 불분명합니다. 게다가 과거에는 민주주의가 없었기 때문에 또 어떤 봉합이 가능했는데 네. 오늘날에는 또 민주적인 사회다 보니까 이 봉합이 훨씬 더 입체적이고 어려울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인류로부터 많은 혜택, AI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혜택을 뒤로 하고 이제는 여러 어떤 지혜들을 모을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